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우선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28강입니다. 오늘은 아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같이 하는 편에서 이제 힘을 짰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세계대 1차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여러분 사망자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가 그런데 아마 그거보단 더 됐을 것입니다. 부상자는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3천만 명이나 넘게 나왔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 식민지 쟁탈에 따른, 물론 뭐 다른 이유도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참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선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된다. 특히 이제 세계 역사를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먼저 배우려면요,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제국주의라는 그러한 이 괴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제국주의는요, 뭐 간단합니다. 강대국이요. 자신들보다 약한 약소국을요, 무엇 삼는 것입니까? 식민지 삼는 활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여러 욕구, 뭐 경제적 욕구라든가 이런 게 제일 강하겠죠.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식민지를 삼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왜 이 소위 이 산업화에 먼저 성공해서 힘이 있었던 이 강대국들, 뭐 소위 서구 열강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식민지에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 국가들은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이제 많은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자본, 이걸 뭐라고 하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처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했었고요. 또 산업혁명을 하다 보면 이제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있는 지역은 너무 물가가 올랐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아주 값싼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공급처로서의 장소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또 갖다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팔아야 되는 상품 시장이 역시 필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럽은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오면서 인간의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들,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잖아요. 어떠한 철학적 사조가 있었고, 뭐, 어떠한 게 중요했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했다,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들이, 식민지 삼은 지역에 가면 정말로 말도 못할 일들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행위들을 이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었던 바로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진화론입니다. 나는 상당히 지금 앞서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상당히 지금 미개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건 생태계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나라를 잡아먹는다? 힘이 지배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건 윤리적으로 그렇게 될 게 없어. 거기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인종주의 이런 게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이 약소국 식민지가 됐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인종적으로 좀 열등해.
흑인들? 에이, 흑인들은 약간 고릴라 침팬지랑 비슷해 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아시아? 그럼 황인종? 걔네도 역시야. 뭐 이러한 그런 인종주의가 들어가 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라면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득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모든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린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요새 사회상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갑과 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언젠가 또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행위를 보였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가장 앞서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자, 뒤늦게 이제 그 산업화에 성공했었던 독일 막 뒤늦게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여기도 이제 점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이탈리아라든가 등등의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등장했었던 게 제국주의라는 것. 전반적인 제국주의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를 할 때 아시아 지역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가장 치열한 쟁탈지로 삼았었던 지역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였냐면 기본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지역을 이들의 먹잇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이 우스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한 나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이 있었고요. 랑스,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시아시아,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별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틀을 그리시고 제가 상당히 지금 오늘은 10개 한 판 안 지우고요. 그냥 한 판에다가 여기 있는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전반적인 배경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저희가 같이 쓸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국은요.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 식민지 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떻게 됐냐면 종으로 치고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해가지고 저기 있는 지금의 케이프타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종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봤을 때 종단으로 이제 치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이 프랑스는 어떻게 내려갔냐면 횡단으로 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걸 횡단 정책이라고 하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내려오는데 횡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들이 부딪히게 됐었겠네요. 맞아요. 그게 그 유명한 파쇼다 사건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게 영국은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3C 정책이 있었어요. 세계 C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식민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겠죠. 그 세계 C는 뭐냐면 대표적인 거 간단히만 쓰고 가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이집트의 카이로. 그다음에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는 좀 많이 멀긴 하죠. 사실 그 당시 영국이 워낙에 스케일이 컸으니까요. 인도의 콜카타. 요 세 지역 다 뭘로 시작합니까? C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거를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이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이들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사실 이랬으면 아마 1898년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막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야, 우리가 뭐 어차피 점령지 먹는데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어때? 라고 해서 합의를 봅니다. 참, 물론, 그걸 그냥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어쨌든 합의를 보면서 지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역시 독일도 뒤늦게 등장했었지만 독일도 이제 새롭게 러시아를 조금만 뒤로 갈게요. 예, 독일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독일이 취했던 정책은요, 3B 정책입니다. 자, 3B 정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세 개의 B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겠죠. 일단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 베를린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게 다 이제 BBB 아닙니까? 그래서 3B 정책,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들은 계속 이제 침략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를 계속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차츰 내려오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축구 잘하는 나라죠. 카메룬, 토고. 요 정도의 나라들을 이제 점령해서 들어왔었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보니까 이제 독일이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도 무슨 그걸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도 한번 그럼 준비를 해보자! 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삼제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삼제동맹은 여러분 교과서 같은 데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삼국 동맹이랑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써드립니다. 자, 삼제 동맹은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냐면 독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좀 주목해야 돼요. 러시아가 조금 있다가 빠집니다. 이 삼제 동맹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동맹으로 바뀌냐면 삼국 동맹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삼국 동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삼국 동맹은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탈리아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세 나라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삼국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무언가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했었던 게 시간은 조금 지나서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은 뭐 100년 전쟁도 치렀다시피 그 전부터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득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좋아. 우리 이제 뭐 우리도 잘해보자. 그러고 나오고 실제로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 러시아랑 프랑스가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가 영국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삼국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삼국 협상. 그 이후 우리가 소위 협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국 협상이 이루어졌던 건 1907년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갔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들의 이 대립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봐주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가 됐냐면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유일한 독립국이 있었어요.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교과서에는 2개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라이베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는 에티오피아. 피아가 물론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탈리아의 공격을 좀 받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요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가 그 20세기 초까지는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름의 좀 이제 대결 구도가 좀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들의 이제 이 대결 구도 조금 있다가 이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럽의 소위 화약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발칸반도인데요. 발칸반도. 발칸반도 나온 김에 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발칸반도 보시기 전에 요거 보시면 이게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기린이 도열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원주민이 있고요. 그에게 럼주를 먹이면서 뭐 짜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짜내고 있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원주민을요 바베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국주의의 참혹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영국의 대외 팽창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잉글랜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자신의 제국주의를 이제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그림이 여러분 되게 유명해요. 요게 이제 세실 로즈라는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출신의 이 케이프타운 근처를 이제 지배했었던 총독 이름 되겠는데요. 그가 어디에서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전신입니다. 전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식민 지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풍자 그림입니다. 그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죠. 파쇼다 사건을 보여주는, 여기서는 무슨 흐름이 있었다고요? 이 카이로에서 어디까지? 케이프타운까지 있는 종으로 있는 영국은 종단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거 보시면 저쪽 서울 옆에 쪽 거 가면 인천 옆에 무슨 도 있습니까? 영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종단이다. 뭐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왔었던 그런 이제 국가가 있었네요. 그건 뭡니까? 랑스 프랑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프랑스랑 어디랑 독일이랑 부딪혔던 사건이 있어요. 식민 지배를 놓고. 그게 뭐냐면 요게 나와 있는 모로코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로코 사건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요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거든요. 1905년, 1911년 이렇게 이제 부딪혔던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쪽에 나오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요렇게 이제 나와 있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요렇게 이제 체결된 거 있고요. 그다음 삼국 협상은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참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이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제 좀 이따 참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죠?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를 왜 우리가 유럽의 화약고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인종들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좀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상당히 국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역사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들의 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종교적 문제도 있고 인종적 문제도 있고요. 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게 바로 요 사건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례부 사건 그림 보면서 바로 다시 옆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 프랑스와 독일이 부딪혔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모로코 사건. 모로코 사건 기억하십니다. 어디랑 어디입니까? 이 프랑스랑 독일이 부딪혔던 사건이다 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쟁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그런 이제 다툼이 이제 하나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앞에 있었던 게 발칸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발칸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발칸 전쟁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시죠? 1차가 있고 이제 2차 발칸 전쟁이 있는데 1차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냐면 이제 오스만 제국과 이 세르비아 및 이 세르비아계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르비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힘을 합쳐서 싸웠었던 동맹국 간의 대립이 2차 이제 발칸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소외받았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르비아로 대표되는 무슨 주의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었냐면 범슬라브주의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슬라브족이거든요. 네, 슬라브주의라는 범슬라브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무슨 주의가 있었냐면 그들은 크게 보면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주의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자, 크게 보자면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대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게 되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이런 대립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었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로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에서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와 황태자 비가요, 사라예보라는 지역을 보스니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세르비아계 청년이 그들을 뭐 합니까? 암살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가 또 다시 이들에게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협상국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 팀이 되었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동맹국 쪽에서는 뭐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전쟁을 붙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 대전은요. 약 한 4년에서 5년 요 정도 이제 전쟁이 진행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이 여러 나라들이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참혹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참 빨리 끝났으면 피해자가 좀 적었을 텐데요. 이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이때 이제 나왔었던 말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참호전이라고 하거든요. 참호를 파요. 쭉 참호를 파요. 그러고 나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참호를 파고 여기 아니더라고 전쟁을 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길게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이겠죠. 이 참호전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차 세계대전 나오면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는 국가의 뭐 모든 것을 걸고 총력을 다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총력전적인 모습들. 요게 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얘기들입니다. 참호전, 대표적으로 이제 총력전,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 당시에 여러 신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신무기들. 참호를 이제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어나서 돌격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호에 있다가 총을 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에 뭔가 안 맞는 게 뭔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했었던 게 뭘까요? 전차. 우리 소위 말하는 탱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잠수함 같은 거. 그 다음에 참호에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스를 거기다 쭉 넣으면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면 총을 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거겠죠. 뭐 독가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되었었다라는 거. 자, 초반에는 사실은 이 독일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이 동맹국 측이요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들이 이제 좀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 근데 왜 미국은 아직 참전을 안 하고 있죠? 참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야, 뭐 유럽에서 싸우는 거니까 뭐 우리랑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독일에서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제한 잠수함 사건이에요. 무제한 잠수함 사건. 제한 없이. 원래는 여러분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이 군용 배라든가 이런 배만, 군함만 공격을 하는 것이지 민간인 배라든가 이런 건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근데요, 제한이 없대요. 그래갖고요, 그래서 야, 너네 앞으로 내가 영국 공격하는데 너네 하는 거 내가 모두 다 공격할 거야. 얘기했고요. 제한 없이 이제 밑에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제 배까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상선 배라든가 또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무제한 잠수함 사건에 의해서 이게 1917년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참전하게 되었습니까? 미국까지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나가게 되었던 것인데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가기 직전에 어디는 사실 빠지냐면요. 이쪽에 있는 이 러시아는 빠집니다. 왜 러시아가 빠지냐? 바로 지금부터 러시아 설명 들어갑니다. 러시아는요. 그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가 상당히 좀 뒤처진 그런
산업화가 뒤처졌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자, 노동자들이 성장하니까 그들의 이제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사회주의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요구해 주세요, 저것도 요구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걸 주장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1905년에 이들이 우리 개혁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 개혁도 요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차르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탄압을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피의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마침 일요일이었었던 모양이죠. 일요일에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혹할 정도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가혹할 정도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자, 무력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반발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알았어, 우리도 나름 개혁할게 라는 개혁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혁을 약속하면서 무엇을 설치를 하게 됐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그 의회, 국회와 같은 것을 약속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마를 설치할 것을 두마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일반 민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터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나름 이 경제 발전이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들을 뭐 해줘야 됩니까?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군수물자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내에서는 어떤 문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생필품 부족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 러시아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물가가 폭등했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가운데 1917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917년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 혁명을 얘기할 때 참 중요한 연도가 바로 1917년도예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17년도에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초에 이게 두 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1917년에 먼저 일으켰던 혁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 3월 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습니다. 3월 혁명을 일으켜요. 진짜 이렇게 못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일으켜서요. 지금의 평해와 같은 무엇을 만드냐면 소비에트를 만듭니다. 소비에트를 결성했어서요. 이 소비에트가 결성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성되면서 왕조가 붕괴되는 것이겠죠. 왕조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임시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상당히 잘해줄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산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임시정부는요, 여기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는요, 전쟁을 구만해주기 위해 했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외국에 있었던 누가 들어오죠, 국내? 레닌이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혁명에 이어서 또 다른 혁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린 그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합니까? 11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계속 1917년입니다. 11월 혁명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다수파를 의미했었던 볼셰비키라고 하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었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레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 그는 소비에트 정부를 이루고요.
소비에트 정부를 이제 건설해서요. 중요한 건 소비에트 정부를 건설하고 나서 바로 했었던 게 뭐냐면 독소 조약을 맺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맺어요. 이 독소 조약은 뭘까요? 전쟁을 이제 구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뭐 합니까? 이제 요 내용 뭐라고? 독소 조약은 전쟁 1차 세계대전을 뭐겠죠? 구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참전하지 않겠다, 끝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 이 소비에트 정부는 어떻게,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개혁을 지속해 이제 그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는 이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는 빠집니다. 거의 다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 이제 빠지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독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제한 잠수 사건인데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었죠. 사실은 이제 동일 입장에서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분명히 독일 국내에 여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여론을 대변해주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킬 군항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이제 항구겠죠. 킬이라는 군대 이제 항구에 킬 군함에 수병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좀 그만 좀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킬 군함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독일 황제였었던 비렐름 2세가요. 비렐름 2세가 퇴위하게 되고요. 비렐름 2세가 퇴위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독일은 뭐 하게 되었습니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러한 이제 같이 요게 이제 1년에 한번 같이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바로 이후에 1919년 이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등장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다라는 거.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1914년에서 18년까지 지속되었었던 1차 세계 대전은요, 이러한 어려움 끝에 미국이 이제 참전하고요. 그 중간에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고요. 요 바이마르 공화국까지는 이제 빼야 되겠네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니까요. 요렇게 이제 전쟁이 어쨌든 마무리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냐? 그러지 않겠죠.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그러면 이제 전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후 처리에 대한 과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될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파리 강화 회의가 하나 있었고요. 파리 강화 회의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유 회의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베르사유 체제라고 해요. 가장 이제 크게 본 것이겠죠. 요걸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강화 회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순국의 이해관계를 한번 이제 확인하고 이제 알려주자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이해관계 한번 정리해야 되겠지? 이해관계를 정리하는데, 그래서 요 이해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패전국에 대해서 철저한 뭐를 하는 거죠? 패전국에 응징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그런 모습.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라는 게 사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그 시작점이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누가요? 윌슨이 주장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사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꽤 좋은 거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패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패전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해야지 승전국들이 그 새로운 식민지를 또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념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던 것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베르사유 조약엔 일단은 이 베르사유 조약은 전승국들과 어디 특히 독일 지역과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아주 철저한 그 응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의 모든 식민지는 상실합니다.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다 빼앗겨요. 그냥 이제 상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서로 원했었던 땅이 있었거든요. 알자스 노렌이라는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 바로 이 알자스 로렌 지방, 이 알자스 로렌을요, 어디에? 프랑스에 양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요, 그 이후 군비도요, 축소했어야만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러한 움직임, 전체적으로 요러한 움직임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후 처리를 문제에 위해서 크게 두 개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 전승국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됐던 게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중심이 됐던 것이고, 사실 그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패전국을 확실히 응징하자,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뭐 이러한 내용이었었고요. 특히 이 독일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독일의 모든 식민지는 상실되었었고요. 알사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에 양도했었고요. 군비가 축소되었으면 막대한 배상금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이러한 움직임들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아직 정리 안 된 거 있으니까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렇게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취하게 되면서요, 그 이후 1921년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신경제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신경제 정책, 우리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NEP라고 하거든요. NEP. 예. 여기에서 이 경제정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NEP 내용은 뭐냐면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를 수용한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1922년 이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선생님 무슨 나라 이름이 이렇게 기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걸 줄였던 게 뭘까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소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련, 이게 원래 이메일이에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도 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선생님 왜요? 이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민주주의가 발전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재정이 붕괴됩니다. 어떤 나라도 붕괴됐었죠? 저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독일이라든가. 비렐름 2세 퇴위됐었잖아요. 비렐름 2세도 이제 퇴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이제 재정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선생님, 아니 이 보통 선거권이란 건 뭐 나이라든가 남녀의 차이 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 왜 전쟁이 끝났는데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었었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성들이 이 투표권, 참정권을 받는 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누구가 활약하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산업 전선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 발전이 하나의 이제 초석이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이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중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면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당시까지 우린 그 전 세계에서 만들었었던 헌법 중에 가장 민주적인 요소가 잘 반영돼 있던 헌법이 바로 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의해서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오래 못 갔을까요? 어마어마한 배상금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까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막대한 배상금 이런 것들을 좀 깎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을 너무 코너에 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냥 코너에 몰리면 누구예요?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도 좀 전쟁 배상금도 좀 축소시켜주고요. 우리 군대 좀 줄이자. 군대 들어가는 군비 이런 것도 좀 줄이자. 제한하자. 뭐 이러한 나름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스안, 영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그 독일의 배상금을 줄여줄 것인가 이러한 나름의 최소한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세계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만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보시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이 베르사유 체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베르사유 체제 가운데 하나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근데 전쟁하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많이 죽고 국가도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국제 연맹이란 걸 만듭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맞아. 우리가 만들어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평화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이제 해주고 힘을 합계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 국제연맹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미국, 소련이 참가하지 않아요. 몇몇 강대국들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들은요, 뭐가 없습니까? 군사력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미흡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제재력이 전쟁을 막고자 하는 이 제재력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국제연맹은요 2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게 뭐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합이 되겠죠. 그게 유엔입니다. 그게 유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까지 군사력이 미비했었다라는 거, 미흡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반의 흐름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에요. 식민지 쟁탈전인데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는 몇몇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합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간의 그런 이제 모임도 있었었고,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빵 터지게 되면서 정말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교훈의 깨달음을 주게 되었었고요. 그 사이에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터졌었던 게 러시아의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이 되면서 이렇게 쭉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었고 국제연맹도 등장하면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국이 되겠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거 다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참호입니다. 참호는 아마 여성 친구들은 아마 보시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우리 남성 친구들은 군대 가면 늘 파는 게 참호 파는 겁니다. 엄청 팝니다. 진지공사라고 하거든요. 요새 용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 1m 이상 1m 50 정도 파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면 이제 저게 함부로 요거 이제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요게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전투 양상, 참호전 기억하시고, 총력전 기억하시고, 뭐 독가스라든가, 비행기, 전투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뭐 기관총 이런 신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었던 것도 역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탱크라는 거, 전차라는 것도 이제 등장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가는 봤더니 어디를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빨간색이죠? 요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아, 종단이구나. 영종도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는 영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봤더니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다가스카르까지 요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랑스, 프랑스가 되겠고요. 자, 다는 보니까 식민지가 여기 카메룬이나 토고 요런 지역들 이제 장악하면서 또 이들끼리도 지금 부딪히는 여기 지금 모로코 사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영국, 나는 프랑스, 다는 독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는 인도로 가는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였다 나오는데 선생님 수에즈 운하 이거 영국 거 맞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수에즈 운하는 누가 짓는 거예요? 이집트가 짓는 겁니다.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랑 프랑스랑 도와서 이제 프랑스가 도와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빛을 많이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데 그 주식을 대부분 다 누가 사들입니까? 영국이 사들여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한동안 길게 아주 운영을 했었던 것이죠. 영국이 건설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에요.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는요. 비잔티움과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 3B 정책은 독일인데 나는 프랑스네요. 그래서 아니고요. 3번입니다. 다는, 그러니까 독일이겠죠. 케이프타운을 아프리카의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케이프타운, 요거 C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C 정책 누굽니까? 요건 영국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아닌 보기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가와 나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대처였다. 맞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요. 가와 다는 삼국 협상을 체결하여 식민 정책을 펼쳤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삼국 협상은 어디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가와다는 영국과 독일이라고요?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문제 2번입니다. 2011년 9월 문제인데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총을 맞을 줄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오스트리아는 물러가라! 라고 세르비아 청년이 황태자 부부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럼 이제 지금 뭡니까? 사라예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독일의 식민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니 참 가혹하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조약에 서명하시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리 강화조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건이 언제입니까? 1914년 얘기하고 있고요. 가나 사이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리 강화조약 언제입니까? 파리 강화 회의 요거 지금 이제 어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919년이 되겠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입니다. 독일의 킬 항구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킬 항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었다고 했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 종전이 끝났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복하고 나서 여기 이 회의가 진행된 거니까 당연히 요 1번은 요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2번입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제시하고 나서 이 회의를 이제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요. 레닌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후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이건 지금 다 1차 세계대전 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세르비아가 그리스 등과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에 맞섰다라는 내용, 이거 1912년. 이거 뭡니까? 옆에 좀 와서 보실까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칸 전쟁, 1차 발칸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이제 4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요.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탈퇴하고 협상궁에 가담하여 오스트리아와 싸웠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 안에 이제 요걸 하나 빼놨었네요. 여기 보시면 저도 저 5번 보기보다 기억났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탈리아 여기 왜냐면 다음 강에도 연결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여기서 계속 싸우지 않고 전쟁 중에 조금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가서 붙어요. 이쪽에 가서 붙어요. 결론적으로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국의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입니다. 그런데 그 승전국인데 그 회의를 열 때 요 파리 베르사유 체제 내에서
아무런 식민지도 거의 이제 받질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 이후 전체주의 국가로서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5번은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강 남았거든요. 힘내서 마무리까지 한번 잘 적어보자고요.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